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2권 271쪽 32장 완성된 유럽 세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드러나지 않은 제국입니다. 책을 읽어볼게요. 17세기에 일찌감치 시민혁명에 홍역을 치른 영국은 18세기에 여러 차례 벌어진 프랑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의 불꽃을 피워올리고 19세기부터는 복잡한 대륙의 정세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고독한 질주를 계속하고 있었다. 신대륙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자 영국은 이후 동양으로 발길을 돌려 인도 식민지를 확고히 다지고 중국에까지 경제적 침략의 손길을 뻗치게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처음에 심각한 역조에 시달리던 영국은 아편이라는 신상품을 개발하면서 중국 시장을 장악한 다음 청 정부의 반발을 이용해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제압하게 된다. 이것이 1840년의 아편 전쟁이다. 대륙에서는 의회의 소집이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영국에서의 정치적 대립은 오히려 의회를 무대로 이루어졌다. 대립의 양측은 젠트리라고 불리는 지주계급과 산업혁명으로 힘을 얻은 부르주아지였다. 양측의 1차전은 선거법을 두고 벌어졌다. 선거법은 일찍부터 개정 대상이었지만 휘그당과 토리당 간의 당리당략 때문에 질질 끌어오던 터였다. 휘그당은 부르주아지를 지지 기반으로 한 반면 토리당은 지주들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측이 현상 유지를 꾀했는지는 자명하다. 부르주아지의 휘그당은 자유당이 되었고 지주의 토리당은 보수당이 되었다. 1차전을 승리한 자유주의 세력은 10여 년 뒤에 벌어진 2차전에서도 전통의 지주 세력을 밀어붙였다. 이번의 쟁점은 공물법이었다. 공물법은 영국 내 고가를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것은 지주에게 큰 이득이었지만 산업 부르주아지에게는 이중적으로 불리한 요소였다. 지주들의 이익은 단기적이고 부르주아지의 이익은 장기적이었다. 그러므로 계급의 이해관계는 달라도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취할 노선은 분명했다. 결국 1846년 공물법이 폐지되면서 부르주아지는 2차전도 승리로 장식했다. 대륙에서도 자유주의의 문제 이외에 사회주의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듯이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대립을 비교적 쉽게 해결한 영국에서는 새로이 노동계급의 문제가 떠올랐다. 노동자들은 이미 1832년 선거법 개정부터 불만이었다. 유권자의 자격이 확대되어도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무산자야말로 노동자의 다른 이름이 아니던가. 그래서 노동자들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1839년 무려 128만 명의 서명으로 의회에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보냈다. 당시 그들이 제출한 청원 문서는 인민헌장이었으므로 여기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1848년 5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얻어 다시 국민청원에 나섰다가 실패한 이후 차티스트 운동은 점차 약화되었다. 지주와 부르주아지의 대결에서도 그랬듯이 부르주아지와 노동자의 대결에서도 역시 대립과 충돌보다는 타협과 합의가 앞섰다.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이념은 단계적으로 꾸준히 제도권 내에 수용되었다. 이후 선거권은 점차 확대되어 19세기 말에는 마침내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포장되었고
20세기 벽두인 1906년에는 자유당이 간판을 내리고 부르주아지와 노동계급을 함께 대변할 것을 표방하는 노동당이 성립했다. 차티스트 운동을 끝으로 국내 문제를 일단락 지은 뒤부터 영국은 본격적인 세계 진출의 길로 나서게 된다. 이 무렵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었기에 이 시기를 흔히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지만 왕이 아니라 의회와 내각이 그 시기를 이끌었으므로 그냥 상징적 이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자, 278쪽 대륙의 서열 짓기입니다. 대내 안정과 대외 팽창이 순조롭게 연결된 영국과 달리 대륙에서는 여전히 진통이 계속되고 있었다. 원래부터 힘이 약한 독일의 자유주의 세력은 혁명이 실패하자 곧바로 몰락했고 자유주의 개혁의 총대는 자연스럽게 프로이센 정부가 매게 되었다. 자, 그의 동생으로 프로이센 왕위에 오른 빌헬름 1세는 처음부터 형의 수건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집중했다. 군인 기질이 농후한 그는 무력을 근간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 자연히 군사력 증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3월 혁명으로 탄생한 프로이센 의회는 여전히 왕권을 견제하려 했다. 게다가 1850년대의 경제 화랑으로 자유주의 세력의 입김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의회의 반대에 맞닥뜨린 빌헬름은 교묘한 해결책을 고안했다. 왕의 독재는 피한다. 그 대신 왕과 뜻을 같이 하는 내각을 구성한다. 이게 그의 방책이었다. 그런 의도에서 1862년에 총리로 임명된 비스마르크는 빌헬름보다 한술 더 뜨는 보수적이고 호전적 인물이었다. 오죽하면 별명이 철혈재상이었을까. 그는 젊은 시절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사를 지내면서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적 분위기를 접한 뒤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의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었다. 보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결합하면 배타적, 호전적 민족주의가 된다. 유럽의 정치적 후진국 독일을 가장 빨리 발전시키는 길은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은 비스마르크의 이념이 바로 그것이었다. 독일이 유럽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독일의 통일을 저해하는 세력은 바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다. 바깥의 장애물. 이들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군대 증강을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프로이센 의회다. 안의 장애물. 이런 형세 판단에서 그는 행동 지침을 만든다. 우선 안의 장애물, 이건 일단 무시한다. 프로이센의 자유주의자들은 급진적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혁명으로 나아가지는 않으려는 게 비스마르크의 판단이었고 그것은 옳았다. 그래서 그는 의회의 판단을 무릅쓰고 군제 개혁을 강행했다. 우선 병사들을 장기 복무시키고 직업 군인의 비율을 늘렸다. 그리고 장비를 대폭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철저히 하는 한편 병영 생활을 통해 엄격한 기강과 복종의 정신을 함양했다.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차례로 중립을 약속받은 뒤 1866년 오스트리아를 공격해 사도바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외교와 전쟁의 절묘한 조합이었다. 이로써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야 비스마르크는 4년간 무시해온 의회의 출두에 추후 승인을 요구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눈앞의 성과에 할 말이 없었다. 프로이센에서는 이제 의회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비스마르크를 지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안의 장애물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 남은 것은 바깥의 대적 프랑스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이 시작되었다. 황제가 항복했다는 비보가 파리에 전해지자 프랑스 측은 그제야 비로소 전쟁 준비를 시작했다. 프랑스로서는 공격전이 아니라 항전을 벌이는 처지였다. 10월까지 메스와 스트라스부르 등 프랑스 동부 지역 요새는 전부 프로이센에 함락되었고 곧이어 수도 파리도 포위되었다.
프랑스 혁명기 왜곡의 간섭을 막아낸 프랑스 국민들은 임시정부가 프로이센과 굴욕적인 광화를 맺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자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프로이센군에 포위된 파리의 시민들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자체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 결과로 유명한 파리 코민이 성립되었다. 정부는 미리 군대를 증강하지 못했고 의회는 개전 후까지도 전쟁을 반대했으며 국민들은 뒤늦게 애국심을 발휘했다. 전쟁의 승리로 프로이센은 프랑스로부터 50억 프랑의 막대한 배상금을 받았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얻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수확은 마침내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이다. 프로이센의 실력을 목격한 독일 내 연방 국가들은 제발로 프로이센이 영도하는 독일 제국에 합류했다. 프로이센은 발전적으로 해체되었고 프로이센 왕 빌헬름 1세는 총리 하나 잘 둔 덕분에 1871년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로 등극할 수 있었다. 그것도 적지의 한복판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286쪽 통일에 몸바친 두 사람입니다. 빈 회의의 결과로 오스트리아의 지배가 복귀하면서 이탈리아는 예전처럼 다시 오스트리아의 세력권인 북이탈리아와 시칠리아 왕국이 들어서 있는 남이탈리아로 나뉘었다.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른 것은 지중해의 섬 사르데냐였다. 프랑스와 독일을 휩쓴 1848년 혁명의 소용돌이가 채 가시지 않은 1849년에 사르데냐의 왕위에 오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에는 사르데냐가 이탈리아 통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군대의 쓰임새는 곧 생겨났다. 때마침 크림 전쟁이 터진 것이다. 사르데냐의 국력으로는 크림 전쟁에 참전하는 게 무리였으나 사르데냐를 유럽의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카보우르는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군대를 흑해로 파견했다. 그 덕분에 그는 상정국 자격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해 이탈리아의 상황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기회를 얻었다. 카보우르는 1859년에 나폴레옹 3세와 밀약을 맺고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통일전쟁을 시작했다. 프랑스군의 지원으로 사르데냐군은 마침내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롬바르디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사르데냐의 세력이 커지는 것에 경계심을 품은 나폴레옹 3세는 사르데냐를 배신하고 오스트리아와 단독 휴전을 맺었다. 나폴레옹의 배신은 오히려 이탈리아 자유주의 세력을 총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카보우르는 재빨리 다시 내각을 구성하고 니스와 사부아를 프랑스에 내주는 조건으로 중부 이탈리아까지 획득했다. 이제 남은 부분은 남부의 시칠리아 왕국으로서 원래 이 지역은 워낙 오래전부터 이탈리아와 분리된 역사를 가진 탓에 사르데냐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인물을 낳는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영웅 가리발디가 등장한다. 젊은 시절 1830년의 해방전쟁에도 참전한 바 있는 그는 1000명의 의용군으로 편성된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시칠리아와 나폴리를 점령해 사르데냐의 에마누엘레 왕에게 바쳤다. 가리발디는 원래 공화주의자였으나 이탈리아 통일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적 신념을 버렸던 것이다. 카보우르와 가리발디의 문무에 걸친 완벽한 합작으로 마침내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세워졌고 에마누엘레는 초대 왕위에 올랐다. 카톨릭의 심장인 로마만큼은 어떻게든 사수하려던 프랑스가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철수함으로써 이탈리아 왕국은 피렌체에 있던 수도를 로마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이탈리아는 로마 제국 이후 1500년 만에 다시 반도 전체를 통일했다. 네, 여기까지가 32장 완성된 유럽 세계라는 타이틀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